그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채널A 기사 한번 볼까요? 예, 선거 일정을 아직 논의조차 시작을 못했다.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선거 일정은 선거하기 한 2, 3일 전에 고지가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선거 이틀 전에 고지가 됐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3일 전에 고지가 됐는데 사실 어제 오전에 찌라시가 막 돌았어요. 뭐냐면 네. LKB의 이광범 변호사 있잖아요. 예, 예. 그 민주당 쪽 친민주당 그렇죠. 그분은 우리법 연구의 창립 멤버예요. 창립 멤버고 아주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네. 근데 그분이 지금 국회 측 거기에도 참여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그 탄핵 소추 사건 중에 하나가 LKB 쪽에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에 선거 기일을 잡을 것 같다. 다음 주 월요일에 선거 기일을 잡고 네. 고지가 돼서 예.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 같다. 해서 화색이 만면해갖고 이게 그게 찌라시가 어제 돌았어요. 돌았는데 근데 이제 어제 저녁 7시 채널A 뉴스에 이제 단도로 뜬 게 선거 일정 논의조차 시작을 못했다. 네. 자기들 취재 결과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내일 토요일 일요일은 평의가 없고 네. 헌법재판관 8명이 자택에서 기록 검토한다 그러고 네. 월요일부터 다시 평의가 재개될 것 같은데 네. 선거 일정 논의조차 못했다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게 흐름상으로는 평의를 하고 평의의 결과 평결이라고 이제 결론이 딱 모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선고의 날짜를 잡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선고 일정이 정해졌다는 찌라시가 돈 거는 이제 명백하게 가짜 뉴스죠. 말도 안 되죠. 왜냐면 지금 뉴스를 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를 봐도 그렇고 평의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아직 의견이 모이는 단계인데 헌법재판소는 날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결론을 내지 않아요. 보통의 우리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까지는 이제 반드시 결론을 내고 정말 결론이 안 난다. 그럼 이제 변론을 재개하거나 좀 연기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라는 게 원칙적으로는 있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평의가 반복돼요. 워낙에 민감하고 또 정치하고 법이 맞물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법에 의해 가지고 딱 떨어지는 결론이 나오는 약간 수학 같은 민법이나 형법 이런 거랑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기 더 쉽고 그렇기 때문에 평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날짜가 잡혔다는 찌라시는 이제 뭐가 앞뒤가 아예 맞지도 않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평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쟁점별로 의견이 아직 각양각색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보통 이제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고,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저 헌법재판 11차 기일까지 했나요? 하여간 그 증인도 여러 명 나왔고요. 또 검찰의 수사 기록도 받았고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을 그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확정할 것인지 사실관계 확정. 그러면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위헌인지 위법인지 네. 위헌과 위법이 있었다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 위법인지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요게 이제 그 판결이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이게 다 가닥이 잡히면은 선고기일을 지정을 하는데 그렇죠. 선고기일 지정 논의 자체가 아직 한 번도 안 됐다 하는 것은 그 판결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했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완성되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는 결론은 났는데 구속 취소 때문에 정무적 판단을 하느라고 시점 조절을 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직접 뭐 정치를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사건을 다루는 곳이지 직접 정치 행위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평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까지는 언론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잖아요. 결론이 났는데 평의를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의견이 안 모였다.
왜냐면은 제가 보기에 중간에 고려해야 될 요소는 좀 추가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 확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확정이라는 건 무조건 증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증거에 의해서 확정되는 그 증거가 증거 능력이 있는지 요걸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검찰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완화해서 보겠다. 이제 또 그것도 논란이 됐었죠. 근데 검찰 조서라는 건 누군가가 진술을 한 거를 받아 적은 서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서류는 원래 진술자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쓴 대로 그대로 돼 있다고 확인을 해주든지 아니면 거기 와가지고 증언을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게끔 돼 있는 게 형사소송법의 원리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배제했어요. 근데 그거는 진술인데 진술이 기재된 서류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문제잖아요. 근데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는 위법 수집 증거라 그래서 위법의 영역이 더 강력해요. 이거는 전에 듣는 전문 법칙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수집 과정이 위법이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두드려 패가지고 고문해가지고 증거 어딨어 이래가지고 가서 갖고 왔다. 이런 식의 문제가 위법 수집 증거인데 예.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수집한 거는 그냥 민간인이 가가지고서 윽박질러서 증거 가져온 거랑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이제 그 직위원 부장판사 구속 취소 결정에도 이제 그 의심을 할 그렇죠. 수가 있다. 뭐 그 있다 없다 이렇게 그렇죠. 그 결론을 내는 건 아니지만 의심해 볼 만하다. 뭐 그건데 근데 지금 헌재에서 받은 자료는 공수처 수사 기록은 받지 않았다 뭐 하는데. 그래서 네. 요 부분이 이제 추가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진술을 해요. 위법 수사에 의해서 진술을 해가지고 증언을 얻어내면은 그건 그 증언 자체가 임의성이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되죠. 그럼 그 증언에서 제가 그 증거를 어디에 숨겨놨어요라고 해서 가서 물건을 찾아요. 그 물건 자체는 훼손된 게 없잖아요. 그대로잖아요. 그래도 위법한 수사에 의해서 진술로 얻어낸 증거는 파생해가지고 독수독과로 해가지고 독나무에서 열린 열매는 그냥 계속 독나무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공수처의 수사에서 파생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 기록에 공수처 그렇죠. 수사에서 파생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이제 그런 게 있다면 그거를 채택할 건지 그냥 털어낼 건지. 그렇죠. 네. 그거까지가 검토가 끝나야 그리고 나서 걸러진 요만큼의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이겁니다. 이렇게 돼야지 이제 깔끔한데 수사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검토도 안 한다. 그거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는 위법성이 연결돼 가지고 독수독과가 됐는지 아닌지를 검토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는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사실관계 확정을 함에 있어서 헌재가 또 시간을 또 시간이 그 소요되게끔 만든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게끔 만드는 거는 작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아요. 구속 취소가 어떤 의미냐? 뭐 댐이 무너졌냐?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근데 댐에 구멍이 났냐? 그건 맞다. 그 구멍이 댐을 무너뜨릴 정도가 되는지 아닌지는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그게 결론에 있어서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확 뒤집어져 이렇게는 아니고, 근데 이제 이게 스물스물해가지고 그 절차에서 연결된 게 어느 법이냐? 근데 공수처가 참 일관되게 무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관되게 무능한 바람에 체포 작전만 했다 뿐이지 그 이후에 수사라는 걸 제대로 한 거는 사실 없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거기서 파생돼 가지고 나온 것들이 어디까지냐. 요거까지. 그래서 정말 공수처가 너무나 완벽하게 무능해 가지고 파생된 것도 별로 없더라라고 하면 이제 검토하느라고 시간은 가지만 걸러지는 게 그렇게 획기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건 봐야 되는 문제니까. 그건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그거에 대한 판단도 없이 이거를 다 증거로 삼아 가지고 다 사실 인정에 썬다 이러면은 이제 그 판결은 계속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제하는 검토를 위해서라도 아마 평의 과정에서 어떤 재판관이라도 요거에 대해서는 결정문상으로 우리가 검토했다는 흔적은 남겨야 된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검토 그 내용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하겠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갔는가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인해서 사실관계를 공수처 관련 부분 이런 것들을 한번 재점검해 보는데 일정한 또 시간이 소요됐을 거고 그래서 지금 정도면 그래도 뭐 그런 것까지 다 종료하고 사실관계 확정 정도는 돼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위헌 위법 여부와 그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 이거를 하는 과정인데 뭐 최종적인 뭐 결론은 그거는 아직
안 된 그런 정도 상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지금 쟁점이 굉장히 뒤엉켜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소추 과정에서의 적법성이 인정되는지 이게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 제출한 것 중에 헌법학자 7분의 의견서를 받아서 제출한 게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허영 교수님이란 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나라 헌법의 최고 권위자거든요. 네. 그분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산파고 거기 부설인 헌법재판연구원의 초대 네, 원장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 소추 10가지인가? 10가지의 위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것보다 다른 거는 사실 이제 절차적으로 결론을 다 훼손됐다라고 하기에는 뭐 위법은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지만 이제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소추 동일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딱 그 부분을 짚은 게 내란죄를 뺀 거에 대해서 소추 동일성이 파괴됐기 때문에 재의결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응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괜찮다. 아니면 아니다라거나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설이 또 나뉘더라고요. 소추동일성이 파괴됐기 때문에 재의결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소추동일성이 파괴됐는지 여부를 떠나서 내용을 바꿨으면 재의결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그 지규현 판사가 절차적인 의문이 있으므로 구속 취소한다고 했듯이 네. 헌법재판소에서도 한두 분이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난 의문이 있다. 라고 해버리면 이게 이제 각하 의견을 잡기가 쉬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각하 의견을 잡았을 경우에 또 한 가지 이제 고민거리는 전에 문영배 재판관이 그 권한쟁의 심판에서 네. 국회 의결 없었잖냐라는 네. 게 문제됐을 때 재개해가지고 의결을 해오게끔 만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치유가 가능한지 이제 여기까지 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내부에서 그것 때문에 경론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이 가는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그 절차에 대한 문제고 요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극복되고 나서 본안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그 이제 반탄 탄핵 반대 분들이 이제 탄핵 기각 그러니까 계엄이 합법이니까 탄핵은 당연히 무효다. 뭐 이런 주장인데 구체적으로 탄핵이 그러니까 기각돼야 된다 그러는데 요새 기각이 아니고 각하로 바뀐 게 지금 아무래도 그쪽으로 더 집중해서 공략하는 게 더 그나마 승산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렇죠. 제가 네. 보기에는 법리적으로 좀 똑 떨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 그게 이제 뭐 월등히 이제 압도적으로 맞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법리적으로는 이 소추 동일성에 대한 상실은 재의결 필요한데라는 건 똑 떨어지는 논리니까. 근데 논리 구성이 쉬운데 만약에 기각 의견 쪽으로 주장을 하려 그러면은 한 5가지 쟁점에 대해서 다 정당하다라는 걸 맞아요. 사실관계를 싸워줘야 돼요. 네, 근데 사실. 그쪽이 어려워요. 사실관계를 싸워주는 게. 그러니까 각하 의견을 싸우는 게 법리적으로 굉장히 똑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논리가 서기가 쉬우니까 이제 그쪽을 잡는 데다가 한 가지 또 이제 노림수가 있는 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건 헌법 재판의 굉장히 이론적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4명이 인용 의견이에요. 5명이 인용 의견도 좋아요. 근데 뭐 4명이 인용 의견이고 뭐 각하 의견이 뭐 3명이고 기각 의견이 1명이다.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그뭐 인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기각이 나와요, 그러면. 기각. 기각은 딱 1명이잖아요. 아, 그죠? 인용 4명, 아. 각하 3명, 기각 1명. 예. 그래도 기각이에요. 아. 왜냐면 그 처음에 다른 어떤 결정이라도 다 과반수에 의해서 하게 돼 있고 인용이라는 위헌이나 탄핵이나 이런 거 특수 결정은 6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요건에 대한 거는 각하 의견이 몇 명이냐? 그 3명이잖아요. 5명이 안 넘어가면 각하가 안 돼요. 근데 각하 의견을 가졌던 사람이 그러면 본안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나는 그럼 인용이냐 기각이냐 중에서 1명을 다시 골라잡냐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각하 의견을 가진 사람은 각하 그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각하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각하는 안 되고 본안으로 넘어갔죠. 그러면은 기각 의견은 1명이라도 4명밖에 인용 의견이 아니다. 5명이라도 똑같아요. 그러면 6명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각하를 주장하는 건 정치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탄핵이다라는 논리를 강화하는 거. 이제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아 더더욱이나 말도 안 되면 각하지. 이제 이렇게 하니까 더 임팩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누군가가 재판관이 1명, 2명 이렇게 각하 의견 쪽에 나는 의문이 있다라고만 한순간 기각 쪽으로 자연히 흘러가게 되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서는 법리지를 좀 아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주장을 설계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이제 또 다른 기사를 보면요. 선거 기일 지정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을 못 했지만 보니까 이걸 생중계를 할지 여부도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고 있다. 생중계가
이제까지 보니까 5번이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다음에 그 수도 이전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 이전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위원이 되었고 뭐 관수법을 했고 뭐 위원 그때도 그랬고요. 또 이명박 그 특검법 때 그랬고 통진당 정당 예산 때 네. 이렇게 5번이 생중계된 전례가 있대요. 네. 그러니까 이번 것도 과거의 그런 전례에 비춰 보면 생중계 정도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요 정도는 결정을 해놔야 되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고 있다. 뭐 이거 결정하는 거야. 뭐 재판장이 하니까 문영배 권한대행이 뭐 맘먹으면 금방 하는 거니까 뭐 이게 꼭 서둘릴 필요는 없겠지만 뭐 선고 기일 이거 뭐 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절차들이 아직까지 미진행되고 있다라는 건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뭐 어차피 순서대로예요. 결정을 언제 할지 정하고 그 날짜에 이게 공개를 할지 말지 그건 이제 뒤에 결정하니까 이제 앞에가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뒤에 거가 그냥 남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쟁점별로는 사실 정리된 부분들이 꽤 있긴 해요. 지금 보면은 선관위로 보낸 거는 대통령이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럼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포고령. 그렇죠. 포고령이 이게 포고령 자체가 위헌 위법인지 아닌지. 그렇죠. 그건 어렵지 않을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각한지 본안으로 갈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거기에서는 중대한지 뭐 요렇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남아 있고 나머지 이제 증거가 부딪히는 거. 그게 아까 얘기했던 증거법에 대해서 걸러야 되는 게 사실 쟁점은 한 2가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뭐 체포 지시가 있었냐 뭐 이런 것들. 거기가 부딪히는 부분들인데 거기가 정리가 딱 된 순간에는 그냥 선고 결론 나고 날짜 잡히고 공개 여부 결정하는 건 하루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정리되면은 지금 민주당이 다음 주에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그게 정말 평결만 딱 이루어지면 나머지 결정들은 그냥 1시간 내에도 이루어지는 결정들이기 때문에. 근데요, 국민의힘 내에서도요, 다음 주가 될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얘기할 때는요, 객관적으로 언제쯤 될 것 같다. 자기의 어떤 주관적 판단이나 희망이나 이런 요인들을 다 제거하고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때쯤 되는 게 이래 돼서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그 희망적 사고도 거기에 내포가 돼서 이제 얘기하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게 21일 네, 21일. 21일 그때가 차라리 낫다. 근데 왜 그런가? 민주당이 어제 이제 찌라시던 게 딱 그 스케줄인데 네. 민주당이 선호하는 스케줄에 국민의힘의 일부 인사들은 왜 또 그걸 또 선호할까? 네. 그래서 뭐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예. 이런 겁니다. 기각 또는 각하되면 제일 좋지만 인용되더라도 그럼 이제 초상집이 된다 이거예요. 네. 초상집이 되는데 네. 그럼 초상을 치를 거 아닙니까? 초상집 분위기가 막 네. 그래서 뭐 며칠장을 치를지 뭐. 근데 정확히 21일 날 만약에 파면 결정이 돼서 초상집이 되면 닷새 후에 26일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게 뭐 1심하고 비슷한 결과가 유력하기 때문에 거기서 반전이 된다. 반전이 된다. 뉴스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완전한 반전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초상집 분위기가 그나마 다시 좀 이렇게 호전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자기들 관리해 나가는데 그나마 좀 좋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또 하기도 한대네요. 그러네요. 또 하긴 나중에 나온 뉴스에 의해 가지고 덮이면 앞에 나온 뉴스는 딱 이 유통 기간은 그때까지니까 기간이 짧아진다 뭐 이런 계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은 사실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나가서 연설하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되게 강성으로 하는 것 같지만 뜯어 보면은 각하를 주장하시거나 뭐 무도한 어쩌고 뭐 이렇게 센 발언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건 아니다라는 선을 긋기는 하시더라고요.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고려를 하고 있고 지지층에 대해서는 뭐 각하, 기각 얘기를 하시더라도 나중에 대한 생각들은 지금 뭐 다들 하고 있으니까 지도부가 안 나서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